나는 김옥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40대부터 60대까지 겪은 삶의 고비와 배신, 그리고 비로소 찾아온 결단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들려드릴 겨. 나는 젊어서부터 남편 준호와 가세를 일으키려 온몸으로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리고 집에선 아이들 밥해주고 숨 돌릴 틈 없이 일했지요. 준호는 말수가 적고 책임감 있어 보였고 아이들 앞에서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믿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허물어지기 쉬운지 나는 나중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수술 권유를 받았어요. 의사는 수술하면 6개월은 연장된다고 했고 비용은 3천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려 했지요. 준호가 10년 전 들어둔 종신보험이 있다는 사실이 떠올라 보험회사에 문의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사망 시에만 지급된다. 해약하면 500만 원 정도라는 말만 돌려주었고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시누이 현숙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현숙의 얼굴에서 친절함을 기대했지만 그녀는 돈을 건네주며 조건을 달았어요. 우리 엄마 다시 모셔. 아파트 지분도 나눠. 나는 준호 생전에 우리 집안 유대가 얇아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준호를 살리고 싶어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숙은 1,000만 원을 건넸고 나는 시어머니를 다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공장 사장님이 2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시겠다고 했고 그 돈으로 준호는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만에 준호는 떠났어요. 그 봄날 그의 마지막 말은 미안해. 옥자야. 민호랑 수진이 잘 부탁해였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 말을 들었지만 뒤에 숨어있던 진실은 훨씬 더 깊은 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또 한 번 배신을 만났습니다. 준호의 종신보험 수익자가 나와 아이들이 아니라 시어머니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험금 1억 5천만 원은 시어머니의 것이 되었다고 했지요. 시어머니는 내 돈이다라며 단호했고 시누이는 엄마가 가져야 한다며 맞장구 쳤습니다. 큰형님이 내 편을 들었지만 시어머니는 분노로 받아쳤고 나는 끝내 보험금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나가겠다고 했고 그 말에 나는 혼란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 후 나는 더 독하게 일했습니다. 낮에는 공장, 저녁에는 마트 계산대, 주말엔 결혼식장 서빙까지 하며 5년을 더 버텼습니다. 사채 3억과 사장님께 진 2천만 원까지 모두 갚은 날 통장의 잔액 영원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50년 넘게 일했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실감은 참담했지만 집은 있었고 아이들은 자라 있었기에 그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시간은 흘러 민호는 졸업 후 취직을 못해 백수였고 수진이는 전문대를 졸업해 작은 회사에 다니며 집에 50만 원을 보태곤 했습니다. 그러던 2015년 수진이마저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잘리자 나는 다시 두 아이를 부양해야 했습니다. 그때 공장 사장님이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공장을 인수할 생각이 없냐는 제안이었습니다. 공장 규모는 작았지만 거래처는 탄탄했고 인수 비용은 5천만 원. 사장님은 퇴직금 등으로 3천만 원은 마련될 것이라 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3년 내로 갚으라 했습니다. 나는 55살에 공장 사장이 되었습니다. 직원 5명의 작은 봉제 공장이었지만 내 이름으로 된 사업체라는 사실이 내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모르는 것 투성이었지만 민호가 경영학을 배웠다며 회계와 컴퓨터 일을 맡아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그때부터 점차 책임감을 보이기 시작했고 수진이도 영업을 도우며 가세했습니다. 2년 만에 매출은 2배로 늘었고 사장님께 빌린 2천만 원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영희라는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예의 바르고 간호사였으며 민호보다 5살 어렸습니다. 나는 며느리 될 사람을 처음엔 좋게 봤습니다.
그녀의 친절과 말씨는 고왔고 손주가 생긴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결혼을 허락했고 그들은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나는 같이 살자. 내가 돌봐줄게라고 했고 그 말은 내게 따뜻함을 주는 동시에 앞으로 올 불편의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 나는 예감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초반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 저녁 식사도 함께하고 소소한 대화로 집안이 밝았습니다. 지은이 손녀가 태어나고 나는 처음으로 할머니의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지은이를 안았을 때 마음속에 차오른 감정은 말로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는 다시 힘을 얻었지요. 시간이 흐르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며느리는 점차 규칙과 요구를 늘려갔습니다. 빨래는 따로 해달라는 요구에서 시작해 청소는 본인이 맡겠다는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처음엔 양보하며 받아들였지만 사소한 요구들이 쌓이자 마음이 상했습니다. 텔레비전 채널도 식탁의 자리도 소파의 공간도 변화했고 민호는 늘 며느리 편에 섰습니다. 나는 내 집에서 점점 나의 자리를 잃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밤 나는 바깥에서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지은이가 할머니만 찾아서 울었다. 어디 가실 때는 미리 말하라고 다그쳤습니다.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더 조심하게 되었지만 그런 배려는 오히려 나를 위축시켰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며느리는 내 선물이나 과자를 버리는 행동도 보여주었고 나에 대한 불만을 친정에 전화로 털어놓는 소리까지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가슴이 찢어졌지만 밖으로 드러낼 힘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에 나는 허리를 다쳤고 병원 진단은 디스크 파열 수술 필요. 수술비는 1,200만 원가량. 민호는 회사 대출 때문에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나는 쌓인 감정과 연민 사이에서 결정했습니다. 수술비는 내 돈으로 충당하기로. 하지만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족의 반응은 더욱 냉담해졌습니다. 문병은 잠깐뿐이었고 그마저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손녀 지은이만 버스를 타고 혼자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9살짜리가 할머니를 걱정해 혼자 왔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불렀고 나는 그 순간 이 집에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이는 오직 그 아이뿐이라는 절망적 인식을 얻었습니다. 퇴원 후 며느리는 요양원 알아봤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나는 밤중에 들은 민호와 며느리의 대화에서 그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나의 사망을 기다리며 법적으로 시어머니 재산을 자식이 주장할 수 있다는 식의 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이용당해 왔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내 삶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은행에 가서 계좌를 정리했고 통장에 있던 돈 5억 2천만 원 전부를 동생 김옥순의 이름으로 옮겼습니다. 동생은 제주에 조용히 사는 사람이라 나는 그곳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을 급매로 내놓아 일주일 만에 팔렸고 나는 이삿짐을 빼내어 집 열쇠를 부동산에 맡긴 뒤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의 뿌리에는 배신의 또 다른 층이 있었어요. 장례식 후 수년이 흐른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준호의 숨겨진 편지와 함께 그의 오래된 서랍에서 나온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낯선 여자와의 다정한 모습이 찍혀 있었고 그 여자의 이름이 적힌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우리의 비밀을 지켜달라는 말과 함께 준호가 다른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해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그가 내게 진심으로 충실하지 않았음을, 그의 삶 속에 또 다른 집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보험금이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여자의 존재는 나를 더 깊은 배신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나는 결국 집을 팔고 제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떠난 후에도 뒤에 남은 이야기들은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굴러갔습니다. 이제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떤 결말로 이어졌는지 차근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태도는 처음부터 계산적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보여준 냉담함과 표면적 당당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제주로 떠난 뒤 그들은 집을 팔아치른 돈과 보험금의 행방을 놓고 서로 맞물린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떠나기 전 통장을 옮기고 집을 금매로 냈지만 그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된 뒤 집주인과 중개인 사이에서 작은 흔들림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나의 부재를 틈타 법적 심리적 압박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민호와 영희를 불러 모아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그 장면의 도끼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말 한마디마다 칼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옥자야, 내가 그렇게 버티고 떠난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겠니? 이 집은 내가 평생 고생해서 이룬 거야. 너 다시 마음 바꿔 돌아와라. 그리고 만약 끝까지 버티면 내가 떠난 뒤에 생긴 모든 비용과 손실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 책임을 우리가 법적으로 묻겠다. 시누이는 더 노골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너희는 다음 세대까지 생각해. 우리 결국 내 재산으로 우리 살림을 유지해왔어. 내가 아무데나 돈 옮겨 놓으면 우리 아이들 다친다. 지금 당장 내 동생에게서 돈을 되찾을 방법을 찾겠다. 그들의 말은 감정이 아니라 계약 조건처럼 정확하고 잔인했습니다. 그 통첩은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법적 근거를 들먹이며 상속증 일시적 재산 처분의 빈틈을 찾으려 했고 민호와 영희에게는 가족 명분을 강조하며 압박했습니다. 민호는 혼란스러웠고 영희는 불안했으나 일어난 것은 그저 더 깊은 분열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동생이자 수혜자인 김옥순에게 연락을 취해 언니에게서 돈을 돌려주라는 요구를 반복했고 동생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언니의 뜻을 이유로 거절했으나 그들의 집요한 저촉은 결국 법적 공방 가능성까지 끌어냈습니다. 동시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의 숨겨둔 여자의 존재는 가족 안에 또 다른 지뢰를 남겼습니다. 그 여자는 준호와 오랜 기간 내연 관계를 유지해온 인물로 준호 사망 후에도 경제적 연결고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호와 함께 찍힌 오래된 사진과 문자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실이 유출되자 시어머니 측은 그 여자가 보험금 청구에 개입하려 한다는 식으로 역공을 펼쳤습니다. 실제로는 그 여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법적 권리는 없었지만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 상대방을 압박하기엔 충분했습니다. 그 여자의 등장은 두 가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준호의 이미지가 산산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내가 한때 신뢰했던 남편은 살아생전 내밀한 다른 삶을 꾸리고 있었다는 사실로 가족의 도덕적 기반을 흔들었습니다. 둘째, 이 사실은 민호와 영희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판 돈과 보험금에 대한 불확실성, 시어머니 측의 법적 심리적 공세 속에서 갈팡질팡했고 이는 그들의 경제적 판단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집을 판 뒤의 현실은 가차 없었습니다. 집값으로 얻은 자금은 생활비와 빚 청산에 소진되었고 남은 돈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민호는 외상과 대출로 이미 신용이 경색되어 있었고 영희는 출산과 육아로 직장을 떠나 소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의 소비 패턴과 주변 지인들의 권유로 몇 건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동네 빚쟁이와 카드 빚이 쌓였고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집을 판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실질적 파산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갈등은 곧 관계의 균열로 번졌습니다. 빚 독촉 전화가 울리고 아이 양육비와 생활비 문제는 밤마다 싸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아보니 시어머니 쪽에서 제기한 상속증여 관련 의혹은 완전히 허무맹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재산 처분 시 고의적 기망이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압박을 끌어왔습니다.
민호는 압박과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렸고 영희는 심리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혼 생활에 쌓여 결국 이혼 위기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 무렵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며 언론에 편지를 보내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내가 집을 팔고 돈을 옮긴 행위가 가족 분열의 원인이라는 식의 내용을 넣어 주변의 동정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민호와 영희는 진영 싸움에 휘말렸고 주변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과 편견이 확산되었습니다. 민호와 영희의 몰락은 단지 경제적 파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에서의 신뢰를 잃었고 아이를 키우는 환경은 불안정해졌습니다. 영희는 번아웃 증세를 보이며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고 민호는 야근과 알바를 전전하며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 양육권과 재산 분할 문제는 그들의 갈등에 기름을 부었고 이 과정에서 친정과 시가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졌습니다. 이 모든 와중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나를 가족을 버린 사람으로 규정짓고 민심을 얻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역효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는 노인 한 사람을 쫓아낸 사건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생겼고 그에 따라 일부는 시어머니 측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난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입장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 옥자는 제주에서 이 모든 소식을 멀리서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뒤를 돌아볼 생각이 없었지만 동생과 지은이가 보내오는 소식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결심한 사람이었고 누구의 편도 없이 내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주에 온 뒤에는 매일 바다를 보며 숨을 고르고 내 몸을 돌보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 속에도 내 마음 한편에는 남은 죄책감과 미련이 있었습니다. 나는 제주에서 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과거는 소용돌이처럼 뒤에 남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민호와 영희가 집을 판 뒤 어떻게 무너져 갔는지, 그리고 내가 제주에서 만난 작은 로맨스가 어떻게 내 하루를 따뜻하게 했는지를 차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호와 영희는 집을 판 돈으로 빚을 갚고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했지만 그 돈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졌습니다. 아이 양육비와 생활비, 잦은 병원비와 카드값, 그리고 주변 지인들이 권한 투자금까지 복합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을 품고 대출과 신용카드를 돌려가며 버텨보려고 했지만 수익이 생기지 않자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금리와 독촉 전환은 그들의 낮과 밤을 모두 잠식했습니다. 하나씩 벌어진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집을 팔아 마련한 자금의 상당 부분은 사채 및 고금리 대출 상환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출산 후 복직을 시도했지만 신체적 정신적 부담과 돌봄 문제로 오래 일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낮에는 공장 아르바이트, 밤에는 배달 일을 하며 버텼으나 수입은 불규칙했고 체력은 금세 바닥났습니다. 신용불량 경고 문자가 오기 시작했고 대출 연체가 기록되자 추가 대출이 막혔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법적 심리적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 처분의 정당성과 기망 가능성을 들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였습니다. 민호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눌려 결정하지 못했고 영희는 그런 남편을 보며 분노와 수치심에 시달렸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탓했고 작은 오해들은 곧 돌이킬 수 없는 말들로 번졌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영희는 친정의 압박과 주변의 비난 속에서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민호는 법률 비용 마련을 위해 몇몇 물건을 저당 잡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합의 이혼을 택했지만 그 합의는 완전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양육권 문제, 양육비 액수, 재산 분할 등은 남겨진 흉터처럼 오랫동안 이들을 괴롭혔습니다. 아이는 결국 영희가 맡았으나 생활은 빈약했고 주변의 시선은 따갑기만 했습니다. 빚 독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마다 독촉장이 날아들었고 영희는 주변 돈을 더 빌리려 했으나 신용이 닳아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절망 끝에 과거 일했던 작은 봉제 공장의 재고를 일부 내다 팔았지만 그마저도 시어머니 측에서 가산 분할의 증거라며 문제 삼으려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름은 지역사회에 알려졌고 아이의 유치원에서도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집을 판 잘못이라고 속삭였고 아이는 친구들과 놀 때 서늘한 눈길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아팠던 것은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울음과 불안한 잠버릇은 두 성인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민호는 어느 날 밤 아이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만든 파멸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영희는 아이를 안고 울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현실은 그들을 끌어내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나는 제주에서 편지를 통해 그리고 동생과 손녀가 보낸 사진으로 그들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갈라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유를 얻은 기쁨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떠남으로써 그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죄책감이 함께했습니다. 그 죄책감은 밤바다를 바라볼 때마다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제주 생활은 단순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고 동네 노래교실에 나가 옛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과 웃었습니다. 어느 날 늘 같은 시간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70대 어르신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섬 출신으로 전직 목수였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 선생이라 불렀고 눈가에 주름이 많은 얼굴이지만 웃음이 부드러웠습니다. 처음엔 서로 인사하는 사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서울에서 온 분이냐? 바다를 좋아하나 보다라며 소박한 농담을 했고 나는 네, 조용히 지내려 왔어요 라며 답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어떤 서늘함도 간섭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말에 귀 기울였고 사소한 것들을 챙겨주며 일상의 빈틈을 메워갔습니다. 어느 눈부신 오후 그가 작은 목공소에서 만든 벤치를 가져와 나에게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아보면서 앉으라고라는 그의 말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나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허리가 아프다들 하는데 무리하지 마시오라 했고 나는 그 섬세함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차 한 잔과 함께 오는 소소한 배려들이었지요. 그 작은 연대는 곧 나의 하루를 바꿨습니다. 박 선생과 함께하는 시간은 복잡한 과거를 잠시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묻지도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고단했던 생계와 아내와의 소소한 행복, 그리고 떠나보내며 배운 것들. 그의 이야기는 나에게 치유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바닷가를 함께 거닐며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는 행위는 세속적으로 보고되기 쉬우나 우리에게는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해주는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그 만남은 로맨스라 칭하기에는 소박했지만 그 한 방울이 따뜻함은 내 삶을 다시 색칠해 주었습니다. 나는 68살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했고 박 선생과의 시간은 그 선택을 지지하는 작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나에게 혼자의 외로움을 넘어 함께 있음의 위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편 민호와 영희의 삶은 점차 재정리의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갔던 그들은 결국 채무 일부를 탕감받는 대신 신용회복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되었고 신속한 재기 대신 천천히 삶을 다시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혼의 상처와 경제적 흉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조금씩 일상을 복구해 갔습니다. 민호는 낮에 공장에서 일하고 밤엔 기술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아이를 돌보며 파트타임으로 일자리를 찾았고 주변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히 있었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일상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받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떠난 선택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가 선택한 자유는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었고 그 부담은 결국 각자의 삶을 다시 설계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나의 것입니다. 박 선생과의 따뜻한 만남은 내게 작은 기쁨을 주었고 그 기쁨은 내가 앞으로도 나 자신을 잊지 않게 할 것입니다. 민호와 영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지은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동생이 평온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나는 이제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낮에는 노래를 배우고 저녁엔 작은 목공소에서 만든 벤치에 앉아 별을 헤아립니다. 내가 늦게라도 내 삶을 찾았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상처들을 각자 어떻게든 치유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안입니다.